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4시 18분입니다. 환율 안정을 위한 개입을 시사했던 정부가 오늘 이제 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수출 기업의 환전을 좀 지원한다든가 해외 투자 확대, 또 외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주체들의 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또 환전할 때 인센티브 제공 같은 정책 연계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주 FOMC의 금리 결정도 환율에 어떤 변수가 될지 시장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전망 해볼게요.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얼마죠? 오늘도 1,450 몇 원 넘어간 것까지 보다 왔는데, 네. 내려가긴 했는데 네. 오늘 그 새벽에 우리를 되게 놀라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던 게 바로 일본 지진. 깜짝 놀랐어요. 새벽 1시 몇 분이었나요? 그래서 네, 진도 7이 넘는. 예. 그래서 사과로 유명한 아오모리가 이번에 큰 피해를 봉으로 나오는데요. 특히 그 동영상보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빈 사무실에 CCTV를 틀어놨는데 온천지가 흔들리는. 그래서 이게 옛날 그 동일본 대지진 때도 진도 7의 지진이 오고 그 다음에 9.3이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추가적인 지진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공포 속에 일본의 이제 정책금리 인상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들까지 나면서 엔 약세가 또 157엔 또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 신호가 혼재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1,468원, 70원 이때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예, 50원까지 잠깐 갔다가. 네. 그래서 이제 1,400이라는 숫자가 어느덧 이게 몸에 좀 익숙하고 이걸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젖어 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근 얼마 사이에는 정말 이대로 계속 환율이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이 굉장히 시장이 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하고 환율 전망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환율 1,400원대가 이제 뉴노멀이라고 보시는 건지? 그래 보여집니다. 그래 보여집니다. 예, 저도 이제 드디어 인정하기 싫었는데 인정하게 됐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 금융업계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율 내려갈 때가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율이 내려갈 때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인하되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평가 이익이 발생하니까 주식도 더 사주고 채권도 더 사주는, 물론 이제 실물 경제는 안 좋아질 면도 있겠지만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튼 환율 내려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그 금융 수지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난 10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통계표가 나왔는데 예, 여기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뭐가 충격적인 거죠? 예, 한 달 동안 우리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가 180억 불을 넘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죠? 제가 지금 1번 질문 바로 밑에 있는. 아니 그게 아니라 월별 금융계산 자본수지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거기서 주식, 증권 투자 자산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해외로 나가는 돈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돈인데 이제 보시면 한 달 동안 172억 불이 나갔는데 채권 쪽에서는 순매도,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해놨던 걸 좀 팔았고요. 대신에 이제 해외 주식을 180억 불 샀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1월부터 10월 사이에 약 900억 불 정도가 해외로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돈은 올해 이제 1월부터 10월 사이에 30억 불 들어왔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해외에서 돈은 거의 안 들어오고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거의 지금 900억 불 정도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30조 정도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들이 해외로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이제 해외로 쭉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금융시장에서 참가자들이 이렇게 환율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없이 해외 주식을 사자라는 그런 태도가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늘 이야기합니다만 동전의 양면입니다.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1년에 거의 900억 불, 이대로 가면 1000억 불은 쉽게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들이 나간 덕분에 이제 올해 우리가 해외로부터 받은 이자랑 배당금이 무려 200억 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지라고 들어보셨을 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이대로 가면 한 1000억 불 정도 우리나라 돈이 나가고 네. 그 1000억 불 나간 돈들 중에 한 20%는 국내로 환류된다. 그러나 순수하게 따져보면 한 800억 불 되는 돈들은 나가는 해외로 거죠. 나가게 되니 우리가 경상수지로 1년에 한 1000억 불 정도 흑자 나는 돈은 있지만 그 흑자 나는 돈들 중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해외로 나가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라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직접 투자가 한 300억 불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네.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딱 수지차를 다 계산을 해보면 경상수지로 벌어온 돈을 탈탈 털어서 그대로. 해외로 나가고 있고 또 해외로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 네. 이걸 지켜본 투자자들이 앞으로 환율도 오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 제가 환율이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래 보여집니다 하면서 이 수치를 얘기해 주셨어요. 이게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조금 더 얘기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달러 사자가 많이 늘어난다. 예. 두 가지 경로로 시작됐는데요. 이제 네. 첫 번째는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주식을 사고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3배 레버리지 이런 아주 유명한 상품이 있는데 네. 이 상품의 35%가 한국 사람입니다. 네. 전체 매수자에.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 한 종목만 37조 원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의 몇몇 종목에서는 최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돈이 나가는 게 대부분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나간 경로가 국내 상장돼 있는 해외 ETF가 네. 순자산 총액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 자산 네. 총액이 10조를 넘었습니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 다 우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10조를 누가 사면 그 돈에 대해서 이게 가격이 혼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만 막 움직이게 놔두면 펀드가 아니죠. 미국 가격과 일치시키는 거래를 해야 됩니다. 결국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10조 원치를 누가 샀다면 네. 10조 원을 환전해서 미국 달러로 바꿔서 미국 S&P 500 지수를 사놓지 않으면 만에 하나 가격이 흔들리는 경우 이 펀드 파산할 수 있겠죠. 그걸 또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ETF라고 하는 상장 지수 펀드를 우리 국내에서 살 때 네. 그만큼 또 해외로 달러가 나갑니다. 네. 이 두 가지 경로들이 제일 크고요. 이제 마지막 경로는 국민연금. 네. 근데 그럼 국민연금은 근데 직접적 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네. 매년 한 200억 불, 300억 불씩 지금 매년 20년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직접적인 뭐 당장 방아살 땡겼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에 두 가지가 가장 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직접적 거죠? 요인이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미국의 뭐 200억 불, 매년 200억 불 동안 이제 10년 동안 투자해줘. 네. 이제 이런 요구들도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지난 한 5년을 보면 연평균 한 300억 불 가까이 미국의 직접 투자를 우리 기업들이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것 때문에 환율이 상승했다는 것도 좀 맞지 않고 결국 아직도 돈이 나간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접적 요인은 결국 해외 직접 투자 및 ETF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가 지금의 환율을 만든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부 설명되죠.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미국으로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런 아주 단순 명쾌한 설명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네. 현실은 정반대였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 줄었고요. 네. 그리고 주식에 비해서 그 규모도 누적 규모도 270억 불로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환해지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할 줄 모르고 달러를 미리 팔아둔. 예, 이제 네. 예, 그래서 이 요인은 뭐 그냥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식에 비해서는 한 4분의 1 정도의 영향에 불과한 요인이고 네. 예, 더 나가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이제 곧 인하할 거라고 우리 예상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이들도 계속 좁혀질 가능성이 있으니 네. 이거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의 돈의 유출을 설명하는 건 굉장히 좀 약하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율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1,500은 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내년에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1,500에 육박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지금 우리나라의 올해 달러화 기준 명목 GDP가
작년보다 얼마 줄었다고요? 0.9% 가능성이 있습니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던데, 자, 환율이 오르면 아까 이제 환율이 오르지 않는 게 지금 금융시장에 좋다고 하는데 국가 전체 경제를 봤을 때 환율이 오르면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걸까요, 실제로? 예, 일단 기업들이 좋고요. 예. 소비자들이 힘듭니다. 경제로 보면, 네. 그러니까 실물 경제로만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좋은 이유는 기업들도 수출 수입하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입 비중이 100%를 넘는 그렇죠. 시고 쓰셨는데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우리가 네. 부를 만큼 한국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민간 소비 비중은 53%가밖에 안 되고 절반 이상을 수출을 하는 네. 그런 어마어마한 수출 대국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할 때는 아무래도 수출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실제로 뭐 내년에 삼성전자 기업 이익이 영업이익이 100조가 넘을 거다. 이런 뉴스들,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전망들이 보도될 정도로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고 있고요. 실제로 네. 1, 3분기라고 하죠. 이제 9월 달까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만 봐도 200조를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나라 상장기업 이익이 제가 봤을 때는 330조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2,000조니까 네. GDP 15% 이상에 달하는 이익을 가져왔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소비자들한테서 이렇게 네. 가져온 이익이라기보다는 대부분 해외에서 번 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돈들이 국내에 그러니까 유통은 다는 안 되지만 일부 네. 유통될 테니까 네. 대기업 직장인분들은 특히 수출 대기업의 직장인분들은 내년 봄에 아주 보너스 잔치를 벌일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게 이제 좋은 점이고요. 이제 나쁜 점은 최근 기름값 올라가는 거 느끼시죠? 아, 다들 느끼시죠. 예, 그리고 이번 한국 통계청에 이제 이름 바뀌었는데 국가 데이터처에서 국가 데이터처, 네. 예, 데이터처, 네. 예, 어렵더라고요. 데이터처에서 발표. 이거져요, 네.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까지 또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네. 나온 게 환율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환율에 따른 내수 부분에 또 안 좋은 점은 이렇게 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상승하기 시작하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중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아무래도 내수 경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네. 계속 우리가 금리 인하를 좀 기대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금리 인하가 막힌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지만 네. 또 다른 하나는 아니 한국은행이 손을 놓고 있었어야 되겠냐라는 여론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면 대체로 수출 대기업에게 이익이지만 국가 경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네.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환율의 그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자, 그럼 그 배경을 잡아야지 환율이 내려갈 텐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정부가 오늘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환율 방어에 나서긴 했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처음부터 가는 게 원인과 그 대책이 좀 따로 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사프 계약 연장을 뭐 추진한다거나 또 뭐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외화채는 할 만합니다. 할만해요? 예, 이거 우리나라만 뭐 이런 나오는 이야기 아니고요. 제 이거를 연금이 채권 발행해서 대출로 운용한 첫 번째 사례가 네. 캐나다 국민연금입니다. 아, 네. 예, 세계 9위의 연기금이고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자랑하는 곳이죠. 그래서 지난 20년간 연환산 복리 수익률 9%를 기록하는 세계 최강의 연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제로금리 정책 쓰던 10년 전에 네. 대규모 채권을 발행해서 전체 운용 자산의 3분의 1을 대출로 메운 그 뒤 수익률이 이제 폭발적으로 높아진 사례도 있어서 네. 뭐 외화채 발행한다 뭐 이런 것들은 법 개정하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제 부채를 발행하는 거는 네. 우리가 되게 상상하기 어려운 대안이었잖아요. 연금으로 기금 예, 재원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워낙 좋은 담보니까 아마 금리는 굉장히 싸게 발행할 수 있을 겁니다. 네. CPPIB 그 캐나다 연금도 되게 네, 금리가 네. 낮았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해볼 수 있는 선택지다. 그러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이게 근데 또 연금의 운영의 수익성은 좀 높일 수 있는데 변동성도 이제 왜냐하면 빚을 져서 투자하는 거니까 만에 하나 우리의 투자 판단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좀 약간의 실수가 있으면 고스란히 예, 그렇습니다. 피해를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국민연금이 한 20% 수익이 나서 네. 역사상 최고 수익률이 잘했죠. 나고 예. 엄청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만에 한 번만 좀 잘못 수익이 안 나오면 이 모든 책임을 또 물으려 들 테니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뭐랄까 신중한 판단들이 필요한데 너무 이게 이 외환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네. 저같이 이제 연금 출신인 사람들은 10년 전부터 연금이 채권 발행하자고 외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아니 이게 이런 목적으로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런 기대된 이야기. 효과는 있어 보인다. 있긴 있죠. 왜냐하면 예. 국민연금이 앞으로 지금 이번에 국민연금의 그 운용자산 규모가 1,400조를 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GDP의 거의 한 60% 이상으로 사실 좀 과도하게 커요. 근데 이 연금이 매년 200억 불에서 300억 불씩 매년 달러를 산다 그러면 네. 외환 시장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제약하자라는 측면에서 수합도 하고 네. 외화채도 발행하자. 네. 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네. 좀 요게 모든 대안이 돼서는 안 되고 이제 제가 약간 지적을 조금 하자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요새 계속 늘고 있다는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고 느껴요, 사람들이요. 맞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 그 지난 20년간 외환보유고와 환율의 관계는 반대로 갑니다. 네. 환율이 상승할 때는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줄어든죠. 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보유하던 달러를 팔아서 네.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고 안정시키니까. 그리고 반대로 환율이 급락할 때는 또 달러를 사들여서 너무 급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그런데 일종의 이제 다목점댐 같은 역할을 근데 하는 곳이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 특히 외평채를 지난 10월에 발행을 해서 실탄이 두둑한데도 불구하고 외환보유고가 계속 늘고 있다라는 건 네.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될 수 있죠. 결국 이건 이제 민간에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예. 불만이 높아지게 된 직접적 이유가 여기 있고요. 왜냐하면 정부가 일을 안 하면서 왜 우리 민간의 책임만 돌리느냐라는 반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왜 외환보유고 안 쓰냐 하고 이제 저희가 주변에 좀 물어봤더니 미국과 그 투자 협정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해외로 미국으로 이제 돈을 보내야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비축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설명들도 있었는데 그건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300억 불 정도 대미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거가 기존에 네. 있으니까 네. 사실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돈이 그 돈이니까 미국에 투자해야 될 돈들은 다들 그쪽에서 나가야 되는 돈들이니까 네. 적절하게 포장하고 또 이렇게 협조를 하면 될 일 같은데 네. 굳이 우리나라에서 외환보유고를 몇백억 불씩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쏴줘야 되는가. 네,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있죠. 네, 그 FOMC 회의 결과가 곧 나올 텐데요. 이제 금리가 인하될 거란 시장의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일견 환율이 좀 진정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양면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걸 설명해드리자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가 외환 시장에 환율 상승을 일으킨 가장 주된 요인이다라고 믿는 분들은 금리 인하되면 당연히 환율이 안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믿는 분들은. 예,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외 주식 투자 나간 거에 비해 채권이 네. 4분의 1밖에 안 네,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그만큼- 인한 요인은 이렇게 직접적이지 않고 오히려 네. 미 증시가 만일 금리 좋아질 거 인하로 아니야. 좋아지면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가 네, 그리로 10월에 갈 거 아니에요. 폭발했던 걸 우리 네, 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 한국 투자자가 가서 주가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반대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연말에는 그래도 뭐 그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출 대금들을 가지고서 국내에 가져와서 인센티브도 주고 그리고 또 원자재 대금도 주고 여러 가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가져올 거다라는 그런 정도의 환율의 약간의 안정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네.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됐다고 해서 미국 네. 달러가 계속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내려간다라는 거는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정말 금융시장 전망하는 것 중에서 환율에 대한 예측만큼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그 아까 일본 지진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 중앙은행 그 금리 결정도 전 세계가 관심인데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잠깐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 요새 외환 시장에서 저희 같은 이제 FX 딜러라는 사람들은 다 M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8월 8일 예, 날짜도 저는 기억합니다. 기억하죠. 네. 예, 그날 너무 그 니케이 지수가 하루에 4,000엔 빠진 날이 네. 있었습니다. 그때 4만 포인트. 패닉이었습니다, 사람들. 예,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불리는 이제 투기적 거래를 청산시켜 금융시장을 혼란에 몰아넣을 거라는 공포 때문에 네. 일본 엔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다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이번 지진 때문에 또 엔화가 약세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정책들의 효과가
잠깐 장중에 나오고 네. 그냥 다시 또 환율이 튀어버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사실 환율을 정책 당국이 어떻게 하기는 좀 여지가 많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끝으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환해지 하라고 말하기가 이제 진짜 무서운 시장인 거죠. 네. 왜냐하면 환해지 비용도 많이 들었는데도 환율 계속 올라가니까 손해가 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저희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자연 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갔다가 만에 하나 약세로 돌아서게 될 때 그때 좋은 자산들이 뭐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제 제 의견입니다만 어떤 이유로 미국 증시나 이런 게 조정을 받아서 환율이 급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때는 그때는 그 채권도 꽤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도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이래서 저희들이 자산 배분하라고 권하는 거죠. 네. 정책 당국은요? 우리 정책 당국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들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올해 전 세계 주가 상승률 1위인데 돈이 이렇게 나간다. 이건 뭔가 신뢰가 상실됐거나 투자자들이 너무 쏠림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런 우리 국내 시장,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 상실 문제를 네.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왜 이렇게 잘 안 먹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진지한 고민 그리고 또 너무 이야기가 말만 빨리 나오고 실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기대에 못 미친 경우들 그러니까 기대의 조정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촌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